이광민의 잡시사 1호로 12번째 페이지, 잡시사가 준비한 2026년 대기획이죠. 잡식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자를 또 모시게 됐습니다. 지영준 라면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저는 세상의 모든 라면을 맛보고 소개하고 라면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라면 평론가 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면마다 약간 스타커트식으로 라면을 알리고 라면 평론가. 라면에 대한 자부심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라면에 대한 자부심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직장도 퇴사하고 전업 라면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잡식인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 CBS 라디오 애청자인데요. 예. 또 원래 다른 프로그램도 좋아하는데 잡지사를 보다가 여러 가지 재밌는 역사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라면 이야기도 한번 다루시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또 재밌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원을 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화면으로 보던 잡지사 스튜디오를 직접 네. 와보시니까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기 엄청 넓고 사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신지 보기보다 몰랐어요. 넓어요. 예, 네. 보기보다 넓어요. 예. 또 이렇게 많이 계신지 몰랐었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 체계적으로 하시는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시라고 이렇게 라면을 저희가 쫙 깔아놨는데 네, 보기만 사실, 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했다고 하긴 못한 게 우리 지영준 평론가님께서 저희 회사로 라면을 한 박스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그러게 다 드시라고 저는 보내드린 건데 이렇게 오늘 쓰고 네, 다 먹으려고 드시면 오늘 쓰고 됩니다. 먹으려고 네. 거의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느낌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 지영준 평론가가요, 전에는 5년 정도 이제 교사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쩌다 이렇게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라면 외길을 걷게 되셨나요? 원래는 제가 이제 수능을 좀 오랫동안 봤는데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군 생활하는 당시에 한번 PX에 있는 라면들을 다 먹어보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보자라고 해서 SNS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대학생 때 유명해졌고 이 라면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 직업으로 가느냐 이 길에서 그냥 직업인을 하면서 네. 취미로 한번 알려보자라고 해서 10년간 라면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5년 그리고 또 저기 교사 생활하면서 5년 그러다가 뭔가 누군가는 그냥 이게 취미가 아니라 인생을 걸고 라면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번 제가 그 역할을 해보고자 생각이 들어서 라면 평론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진데요. 예. 요 지영준 평론가 앞에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라면의 역사라는 잡지사가 딱 이렇게 구미가 담길 만한 제목의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책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라면 매니아로 라면 10년간 소개하면서 아쉬웠던 게요. 라면은 늘 어떤 다른 음식이라든지 다른 걸 소개하다가 구석에서 라면도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게 아쉽더라고요. 라면 하나에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라면에도 역사가 있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이런 게 뭔가 버려져 있는 게 아쉬워서 라면의 역사라는 책을 이제 일본에도 취재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취재하고 전 세계 라면 이야기를 좀 담아서 책을 냈는데요. 네. 큰 인기를 얻어서 일본과 러시아에 수출도 되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러시아에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판매가 됐더라고요. 한국 인스턴트 라면의 세계라고 지금 일본에도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 독자분들도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강꼬꾸까지 읽겠습니다. 인스턴트 라멘노 세카이. 맞습니다. 멋집니다. 예. 야, 라면의 종주국에 이렇게 우리가 역수출을 하고 있네요. 라면 지금 일본 라면 산업이 약간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한국 라면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네. 원래는 일본 라면이 1등이었고 한국이 그걸 카피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라면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얘기도 저희가 2주에 이따. 걸쳐서 얘기 나누면서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라면의 역사도 읽어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라면 이제 물 끓는 동안 이제 한 챕터씩 읽기 딱 좋은 네, 그런 맞습니다. 분량이고 다 끓으면 이제 냄비 받침으로 쓰기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써도 아주. 되나요? 냄비 네, 받침? 맞습니다. 네, 그 용도로 두께감이 써기. 있어서 두께감이 좋습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지영준 평론가와 국내 라면의 태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처음 개발한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 개발하신 분은 지금 삼양식품의 창업주이신 고 전중윤 회장님이신데요.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고 전중윤 회장님. 네. 엘리트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보험업계에서 거의 정상까지 오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보험업계에서? 네, 보험업계에서. 예. 일제 강점기 때 최신부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네. 보험 산업을 처음에 일으켰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제일생명보험회사 사장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네네. 동대문 시장에서 사람들이 네.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길게 서 있는 걸 보고 네. 그 음식을 맛보고 나서 음. 충격을 받아서 라면 사업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 보험업계에서도 레전드. 네, 예, 정상까지 1세대 레전드인데. 올라가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연히 네. 길거리에서 맛본 음식에 충격을 받아서 동대문에서 사람들이 네, 뭘 먹고 있었나요, 사람들이? 그 음식이 뭐였냐면요. 네. 꿀꿀이죽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아, 꿀꿀이죽. 우리 네. 없던 시절에 많이 먹은. 당시 5원에 팔렸던 죽이었는데요. 음. 그 전중근 사장님께서 그걸 이제 받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네. 안에서 담배꽁초도 나오고 아. 먹을 것이 없는 게 나왔대요. 그게 뭐였냐면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죽이었는데요. 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영양식품이라고 하면서 음. 줄 서서 먹었다고 해요. 그냥 잔반을 끓인 거죠. 네. 어. 근데 그걸 보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사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면을 만든다면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보험업을 떠나서 네. 라면을 개발해 보자. 왜 그랬냐면 네.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밀가루 같은 걸 많이 원조를 해줬는데요. 네네. 한국 사람들은 네. 꿀꿀이 죽은 영양식이라고 먹으면서 네.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었었대요. 생소해서. 네, 생소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중심이지 그렇죠. 예. 밀가루는 먹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차라리 잔반으로 끓인 죽을 먹을지언정 밀가루 음식은 안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중현 회장님께서 일본에서 맛봤던 인스턴트 라면이 네. 한국인 입맛에서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걸 도입한다면 한국인들의 식량 사정을 많이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구휼의 어떤 목적을 네, 두고 맞습니다. 라면을 들여올 생각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음식을 원래 하던 분도 아니고 네. 특히나 이제 인스턴트 라면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는 네. 라면 끓이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어려운 건데 네. 라면 제조법을 뭐 직접 가서 배워오셨나요, 일본에서? 원래 처음에는 직접 만드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보험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일본의 라면들을 사와서 연구를 해도 이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제조 설비를 살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아. 그걸 도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 정부에서 선뜻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요, 선뜻 지원이 안 됐고요. 네. 그 당시 때 정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네. 그때 만났던 사람이 군사 정부의 실세였던 네. 중앙정보부장님이에요. 아, 떠오르시는 분이 중정부장. 혹시 아실까요? 있으실까요? 그 당시가 그 지금 한 당시- 60년대? 네, 60년대 아. 초반에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누구죠? 삼김으로 유명하신 아, 김종필. 네, 김종필 전 씨를 만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만나자마자 예. 라면을 끓여드리고 예. 이걸 만들겠다고 하니까 네. 만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아, 아니, 지원을 해주겠다는 아니고 만들어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네. 김종필 그때 부장님께서 돈이 없다고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께서 전중현 회장님께서 네. 그 자리에서 좀 약간 언성을 높이시면서 아, 그 약간- 삼엄한 시대에 네, 중앙정보부장 앞에서 중정부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강하게 설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라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금 사람들이 예, 먹을 예. 것이 없어서 예. 음식물 쓰레기로 죽을 끓여 먹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하게 설득을 하니까 네. 사실 그때 그 김종필 씨가 엄청 놀랐다고 해요. 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깨갱할 텐데. 깨갱하실 수도 있는데 패기보게. 네, 뭔가 확신에 차 있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 여기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저 사람 절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바로 그 자리에서 농림부에 할당되어 있던 10만 달러 중에서 네. 5만 달러를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농림부 예산 절반을 떼줬다. 아 농림부에서 이제 그런 이제 지원 예산 아, 중에 할당된 절반을- 예산 중에 절반을. 네. 와, 대단한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 놀랐던 게 잘못하다가는 지금 전중 회장님이 시대가 시대니까요. 네, 시대가 시대니까요. 예. 되게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 그렇게 해서 라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종현 회장이 의지와 배짱이 대단했다 우리가 알 수가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받은 5만 달러로 곧장 라면 개발에 들어가나요?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네네네. 일본 대부분의 업체들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또 로열티를 무리하게 제시하거나 혹은 아예 문전 박대를 하는 방식으로 만나주지조차 않거나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거절했던 회사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셔. 일본 라면왕이 있던 회사한테 거절을 당했습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이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본 최대의 라면 회사도 찾아갔으나 네. 이제
최종적으로 거절당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최대 공식적으로. 라면 회사가 상호 한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어디죠? 그러게요. 책에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 그 당시 제가 추정하기로는 네. 니신 식품 니신 식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창업주가 일본 라면 세계 최초로 라면을 만들었던 안도 모모우쿠 안도 모모쿠 우리 접지서 네. 완전 거의 초창기 때 한번 네. 만났었던 그분의 인물인데. 회사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일본 최대 라면 회사를 찾아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좀 네. 이렇게 싸늘한 네, 반응을 거절을 받았고 그래서 포기하기 직전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갔던 곳이 바로 묘조식품이라는 곳인데요. 네. 거기는 기존의 라면들과 다르게 네. 면과 스프를 별첨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었던 회사였어요.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옛날에는 면과 스프를 따로 이렇게 별첨하지 않고 그냥 면 자체의 맛을 조미해서 만들었거든요. 면에 맛을 입혀서. 네, 맛을 입혀서 만들었었는데 네네네. 스프를 따로 넣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던 회사 사장을 만나게 해주는데요. 네네. 그 회사 사장을 만난 과정에서 똑같이 그 김종필 씨를 만난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좀 한국인들이 굶주려 있다. 도와달라. 일본인들도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운이 좋았던 게 그 오쿠이 사장님이 그 직전에 이탈리아에 가서 파스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이제 들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묘조식품의 사장 오쿠이 사장이 네, 이탈리아에서도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일단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업체가 네. 엄청나게 극진하게 도와줘요. 호의를 가지고. 근데 네. 한국에서 네. 일본에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네. 그래. 일본도 한국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또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한번 도와줘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운도 따라줘서 파격적인 가격, 당시 라면 제조 설비를 26,000달러에 네. 이렇게 건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들여오게 됩니다. 야, 이분이 참 고마운 분이네요. 네. 그러면 그때 뭐 스프 레시피 이런 것도 다 알려준 건가요? 왜냐면 그건 지금도 기밀 중에 기밀이라고 해야 네, 되는데. 지금도 스프 레시피는 다 각 회사의 기밀인데요. 네. 그 당시에도 스프 레시피는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라면 제조 설비만 주고 네. 또 라면 제조 과정을 배울 수 있게는 해줬는데요. 네. 근데 스프가 핵심이잖아요. 스프가 핵심이죠. 네. 그런데 다만 스프가 핵심이긴 한데요.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라면 회사들은 면이 더 핵심이긴 합니다. 그렇구나. 네, 왜냐면 면 제조 설비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네. 처음 시작한 당시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스프도 네. 면만큼이나 엄청 중요했던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면 제조 설비랑 라면 생산 기술만 배워서 떠나려던 찰나에 네. 공항에서 공항에서 그 묘조식품의 오쿠이 사장의 비서실장이 갑자기 달려옵니다. 설마. 그래서 편지를 주는데요. 그 편지 속에 네. 그 전중현 회장님에 대한 어떤 응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기밀이었던 스프 배합표가 거기 진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로 하고 그걸 가서 써서 한국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고 하고 결국에 다 내주셨네요. 합리적인 다 가격에. 내줬습니다. 야.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알려지지 않은 미담인데 네. 5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2만 6천 달러를 썼는데요. 전종현 회장이 네, 남은 돈을 다 정부에다 반납을 합니다. 나라에서 준 거 우리가 이만큼 남았으니까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대부분 그걸 이제 암시장에서 달러를 팔아서 네. 자금을 가져오거나 네. 아니면 그냥 썼다고 하고 보고를 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남은 달러도 다 반납하고 또 거기 플러스 일본 라면보다 더 푸짐하게 만들고 더 저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처음 출시한 인스턴트 처음 라면이 출시했는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양은 더 더 푸짐했습니까? 1958년도에 일본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면이 발명이 됐는데요. 네네네. 그 당시 때 일본의 우동이 6엔이었어요. 네. 근데 일본의 치킨 라면은 35엔으로 거의 5배, 6배 가까이 가격에 팔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의 최초의 라면은 네. 10원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10원. 와. 그 당시 10원이 어떤 가격이냐면요. 네네네. 꿀꿀이 주기에 한 그릇에 5원, 그리고 담배 한 갑이 25원, 네. 그리고 커피 한 잔이 35원 하던 때였어요. 일본은 우동의 6배를 받고 라면을 판 건데 일본은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한국은 훨씬 저렴한 네, 거죠.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었고 일본 라면보다 면의 양도 15% 이상. 일본은 85g이 표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100g으로 출시를 했고 네. 그럼 좀 안 남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오쿠이 사장님께서 묘조식품 오쿠이 사장님께서 네. 엄청 말리셨다고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개발비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데 그 가격으로 팔면 남질 않는다. 너무 힘들 거다. 제발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라. 가격도 비싸게 팔고 지원받은 돈도
반납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종현 회장은 네. 양은 많게 가격은 낮게 그렇게 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그 라면이 적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 100g이었던 라면이 120g으로 오히려 증량이 됩니다. 네. 지금도 외국 나가서 이제 라면 팔고 이런 거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라면 값이 싼 것 같아요, 그죠? 물가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 라면이 되게 저렴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이 해외에 수출돼서 잘 판매되는 이유가 네.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품질뿐만 아니라 네. 일본 라면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수입이 안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인스턴트 라면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일본 니신 컵누들 같은 경우는요. 편의점 판매가로 한 30엔, 40엔 이 정도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한 개 기준으로. 그리고 또 뭐 일본의 치킨 라멘 같은 경우는 5개 기준으로 한 700엔 정도. 600엔어 700엔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7,000원이라고 보면 우리보다 비싼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만약에 공식 한국으로 수입이 된다 그러면 거기다 물류비가 들어가고 유통비가 더 들어가니까 한국 라면들과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네요. 니신 식품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라면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 삼양식품이나 농심은 일본으로 다 수출이 되고 있고 일본 수입 라면 중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전 세계가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라면이 수입 라면 중에 1등이고요. 중국에서도 1등이고 전 세계 1등인 곳이 가격 많습니다.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네, 품질도 훌륭하고. 근데 라면 회사는 대신 힘듭니다. 그래요? 국가에서 물가 관리 품목으로 하면서 라면 가격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라면은 좀 저렴하게 먹는 식품이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굶주림 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남지 않고요. 해외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 만든 국산이 오히려 국내에서 소비했을 때 더 박한 경우도 있는데 라면만큼은 국내 기업이 국산으로 만든 거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 제일 이득이네요. 해외에 나가면 프리미엄입니다. 한국 라면은. 자, 다시 돌아와서 전종현 회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을 만든 건데 그게 삼양라면인 거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일본에서 치킨 라면이 처음에 발명됐을 때는요. 일본 사람들이 라멘이라는 음식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친숙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법의 라멘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푸짐하고 저렴하게 만들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라면이라는 음식, 그러니까 라멘이라는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아까 밀가루도 생소했잖아요. 밀가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에 3년간 어마어마하게 안 팔려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적자에서 허덕였고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망하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그 와중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 와중에 운이 따랐는데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이 쌀이 계속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쌀이 부족하니까 밀가루나 그 잡곡을 먹자라는 운동을 하는데 언론에서 영양식품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영양식품으로 소개가 됐어요. 삼양라면을 특수 영양국수 영양식품으로 막 소개를 하면서 라면을 먹으면 국가 식량 사정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라면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혼분식 장려 정책이 삼양라면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됐네요. 기사회생을 할 수가 있었겠네요. 물론 삼양식품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지만 그런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지금 라면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 혼분식을 장려하면 이제 삼양라면이 그래도 살아나는 걸 보고 다른 기업도 라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많은 라면 회사들이 라면 사업에 도전해서 아리랑 라면 그리고 또 해표식용유 만들었던 동방유량에서는 해표라면, 뭐 스타라면, 뉴라면, 롯데라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삼양라면의 점유율이 80% 이상이었어요. 다 사라지고 철수를 했는데 한 기업만이 살아남았었습니다. 어디죠? 그 라면이 롯데라면인데요. 롯데라면? 그 롯데라면을 만들었던 롯데공업이 지금의 농심입니다. 그게 농심이구나. 그걸 이제 뒤편에서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심도 그때 점유율로는 안 됐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은 유일한 기업이다. 농심도 한 4년간 적자를 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술술 나오신다. 뭐 가격이나 뭐 제품명, 뭐 옛날 제품명 이런 것도 그냥 원고도 안 보시고 더 재밌게 이게 재미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끊어주세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TMI로 갈 수도 있을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양라면이 매워진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게 매워졌다기보다는 처음으로 고춧가루를 도입하게 된 게 그 혼분식 장려 정책 때 삼양식품 사장실로 전화 한 통이 왔다고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전화다.
라고 해서 사장 받아라라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어.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애주가하셨다고 해요. 예. 술을 먹고 나서 네. 라면을 먹으니까 그렇게 좋더라. 안 라고 좋아. 하면서 근데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어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해장라면의 맛을 알아보셨네요. 그러면서 고춧가루를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직접 제안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라면 궁합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고춧가루를 그쵸, 넣으라고 그쵸. 하시면 넣으라면 넣어야 네, 되는. 단순히 참고만으로 느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었는데 실제로 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더 잘 팔렸다고 거지. 합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매운 라면은 아니었고 살짝 고춧가루가 들어간 정도였었어요. 약간 매운 라면의 세계를 연 셈이네요 그때. 네, 그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6, 70년대에는 대통령까지 즐겨 먹는 이 라면 정말 국민 식품이 된 느낌이고 또 삼양의 독주 체제였다는 건데 네. 삼양도 그러면 이제 사업을 계속 이제 확장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뭐 네. 어떤 시도가 있었을까요? 일단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요. 라면 하면 삼양라면이었어요. 네네. 지금이야 뭐 이제 농심 신라면도 있고 다른 라면들이 많은데 예전엔 삼양라면이 압도적이었는데 문제는 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네. 한국의 라면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정체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삼양식품은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라면이 아닌 스낵, 유제품, 아이스크림, 뭐 관광산업, 다양한 약간 문어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업 부문으로 확장을 계속했군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예. 라면 산업이 확실하니까 그걸 네. 바탕으로 다른 걸 도전을 하게 되죠. 어. 반대로 그것 때문에 80년대 네. 후발주자였던 롯데공업 그리고 농심, 지금의 농심이 네. 그걸 추격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 전에 이제 도봉동에 공장을 세웠나 보네요. 네. 네, 삼양에서. 60년대 때 라면이 너무 잘 팔리니까 네. 신공장을 세워야 됐었는데요. 네. 그 당시 때 영등포가 네. 물류도 좋고 네. 공장을 세우기에 최적지였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당시 도봉동에 네. 이재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판잣집들이 많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네. 거의 난민촌처럼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전중현 회장님께서 내가 라면을 파는 이유가 네.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우리 식량 사정을 해결하기 그치. 위함인데 만약에 이게 영등포가 아니라 그 도봉동에 공장을 세운다면 네. 저 판잣집들이 나중에 벽돌집으로 바뀔 거고 그 가장들이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서 한국 경제가 발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공장이 없던 그 부지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사람들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해서 네. 교육시켜서 네. 거기에 이제 아시아 최대 수준의 거의 공장이 됐었습니다. 라면 공장을 세우고. 이거 전종윤 회장의 그 신념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우지파동에서 너무 억울했을 것 같다는 게 제가 라면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늘 느낍니다. 예. 아까 그 삼양이 잘 되니까 다른 기업들도 시도했지만 결국엔 네. 삼양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성공을 못 거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농심의 전신이었던 롯데공업이었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라면 네.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농심이 1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삼양의 60, 70년대 독주 체제는 얼마나 이어졌으며 네. 농심이 1위의 자리에 오른 건 언제쯤인지도 궁금한데. 예. 일단 뒤에서 소개해드릴 거긴 한데 여기서 좀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아까 전에 삼양식품은 그 라면 업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에 도전을 할 때 롯데공업 지금의 농심의 전신이었던 롯데공업은 라면에 정말 올인을 합니다. 라면에서만큼 1등을 하겠다. 그래서 라면만 파. 라면만.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삼양식품이 다각화를 할 때 여기는 공장을 세우고 품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네. 스프만 만드는 전문 공장을 안성시에다가 세웁니다. 안성에 맞아. 그래서 만든 라면이 있는데 히트작 라면. 안성탕면이구나. 안성탕면입니다. 안성탕면, 짜파게티, 농심 신라면, 너구리 뭐 이런 라면들을 80년대 초중반에 계속 만들면서 85년도에 처음으로 농심이 1등을 하게 됩니다. 85년도? 1985년도. 야, 그러니까 뭐 한 4연 타석, 5연 타석 홈런 치는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 계속 홈런을 치는데요. 네. 그건 이제 뒤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농심 반면에 이제 삼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업을 오히려 너무 이제 다각화하다 보니까 네. 라면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삼양식품은 삼양라면을 뛰어넘는 히트작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네. 결국 농심한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죠. 네. 근데 제가 롯데공업이랑 농심 이야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1978년도에 사명이 바뀌어요.
아 사명이. 네, 예. 그 롯데공업에서 농심으로 바뀌는데 그 이야기가 또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어. 그건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거기서 이제 농심이 1위가 됐는데 뭐 참고로 지금 라면 점유율만 봐도 1위 농심, 2위 오뚜기, 3위 삼양, 4위 팔도 이런 순서라고 하는데요. 농심과 이미 역전이 된 상황에서 삼양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우지파동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지파동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고 또 어떤 파급력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그 대부분의 라면들은 어떤 기름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아 기름. 네, 아 그 뒤에 성분표 보면 네. 뭐 콩기름 이런 거 아닌가? 그죠? 이게 대부분 모르세요. 예.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사용되는 기름은요, 네. 파뮤입니다. 파뮤. 그게 뭐냐면 기름 야자나무의 열매예요. 네. 그 기름 야자나무의 열매가 네. 식물성 기름인데 네. 독특하게도 동물성 기름처럼 상온에서 굳어 있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면을 네. 70년대, 80년대에는요, 네. 파뮤로 만든 라면도 있었고 네. 동물성 기름인 소기름, 우지로 만든 라면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농심의 전신기업 롯데공업은 네. 파뮤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고 있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파뮤랑 우지를 섞어서 라면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또 그걸 섞어서 만든 데도 있었고 네. 파뮤만 쓰는 데도 있었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우지 회사들이 미국으로부터 우지를 수입해서 썼는데요. 네. 1등급 식용 우지가 아니라 2등급, 3등급의 비식용 우지를 수입해서 정제를 해서 썼었어요. 이게 원래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됐었는데 네. 1989년도에 식품공전, 그러니까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그 부분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걸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하면서 그런 식품 규정 같은 네. 것도 엄격해지면서 갑자기 문제가 엄격해지면서. 됐구나. 근데 문제는 그 규정에 대한 빠른 대처를 네.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계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회사 사장이랑 실무 책임자를 구속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1989년도 11월에 발생한 우지파동입니다. 우지파동인데 네.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파뮤를 네. 파뮤만 썼으니까 네. 타격이 없었을 것 같고. 네, 타격은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면 업계 전체가 다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업계 전체가 하지만 삼양의 타격에 비하면 삼양은 우지를 썼으니까 네, 맞습니다. 점유율이 더 떨어졌겠네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냐면 네.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만든다. 어떤 거냐면 비누를 만드는 기름, 뭐 다른 못 먹는 거 그런 윤활유 같은 걸로 갖다 라면을 만든다. 약간 이런 식의 네. 보도 같은 게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어느 회사가 만들어? 삼양식품. 그 당시엔 라면 삼양식품이 유명했으니까 삼양식품 라면은 못 먹는 기름으로 만든 라면이야 라고 하면서 삼양라면이 그 당시에도 농심한테 역전이 됐었지만 더 급감을 해서 거의 뭐 공장 부지에 가보면 반품된 라면들이 한가득 쌓여 있고 그걸 폐기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의 최대 공장이었던 도봉 공장이 네. 가동을 중단했고 결국 매각이 됩니다. 아까 좋은 뜻으로 도봉동에 세웠던 그 공장마저 이제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먹지 않는 기름을 이제 썼다는 것 때문에 이제 파동이 생긴 건데요. 최근에 그러고 보니까 그 우지라면 다시 출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예, 가져오셨죠? 36년 만에 네. 삼양식품에서 1963. 네, 요즘 삼양식품이 잘 나가거든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여기 이게 거의 라면 플러스 반도체 합친 말로 면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잘 나가는데 이거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36년 만에 우지 라면을 재출시했습니다. 예, 좀 맛있다 그러던데. 네, 요거 이제 파뮤랑 우지를 섞어서 옛날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좋은 우지, 좋은 우지, 그렇죠? 좋은 얘기 하실 때 또 표정이 엄청 밝아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제 한 손에 들어주셨던 불닭볶음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삼양 건데요. 2012년에 불닭볶음면과 함께 삼양이 우지파동이 어려운 시기를 한 20여 년 보내다가 부활할 수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불닭볶음면 개발되기까지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이 우지파동 이후에 점유율이 급감한 건 물론 계속 삼양식품 전체가 다 흔들려요. 왜냐하면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사업들이 다 잘 되지 않으면서 IMF 때 화이, 부도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이 라면 업계, 이 라면이 주력이었던 삼양식품에서 네. 라면 업계 2위 자리마저 오뚜기한테 아. 거의 빼앗기기 직전까지 가고 네. 회사는 그 매각 직전까지 갑니다. 음. 그래서 지금 사실 삼양식품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네. 당시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삼양라면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후발주자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라면들을 개발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처음으로 성공했던 라면이 간짬뽕이라는 라면이었습니다. 간짬뽕. 네. 간짬뽕이라고 약간 볶음 짬뽕처럼 해서 맛있지. 만들었던 드셔보셨나요? 네, 간짬뽕 좋아했죠. 예. 제가 군 생활 때 엄청 인기 라면이었거든요. 예. 그게 처음에 출시했는데 네. 잘 안 팔렸었어요. 그래요. 잘 안 팔렸는데 네. 희한하게 군대에서 네.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약간 희망이 생겼네. 네, 그래서 마케팅도 안 했는데 입소문만으로 이렇게 성공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다음에는 꼬꼬면이 유행할 당시에 나가사키 짬뽕 라면으로 또 빠르게 들어가서 히트를 한번 칩니다. 아, 나가사키 그래. 꼬꼬면보다 더 빨리 출시가 됐어요. 예. 인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니까 이런 독특한 라면으로 성공하니까 우리 한번 농심 신라면보다 훨씬 매운 라면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한 게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네네. 그 당시에 김정수 사장님, 지금은 삼양그룹 부회장이신데요. 네. 그분이 명동에 있는 불닭볶음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너무 매운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가진 불닭볶음을 줄을 서서 먹고 땀을 흘리면서 먹는 걸 보고 이거 라면으로 만들어도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예.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 야, 이게 진짜 네. 매운 라면이잖아요. 네. 뭐 스코빌 지수 저희 예전에 매운맛 특집 할 때 그런 거 배웠는데 네. 그런 걸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스코빌 지수는 사실 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 높지 않아요? 네, 높지 않은데 네. 스코빌 지수가 지수를- 이제 매운맛 척도를 이제 표시해 네. 주는 거잖아요. 매운맛에 있는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척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제 그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는 4,404거든요. 4,404. 네, 4,404인데 네. 국물 라면과 똑같은 스코빌 지수라면 거의 2배 이상 맵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물 라면은 면만 먹기 때문에 네. 그 라면 자체에 있는 스프 자체의 매운맛을 온전히 느낄 덜 수가 먹죠. 없는데 예. 소스로 된 라면들은요 네. 거의 모든 걸 다 먹게 되잖아요. 훨씬 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스코빌 지수가 같다면 국물 라면보단 볶음면이 훨씬 더 맵다 훨씬 더 실제로는. 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라면의 스코빌 지수는 3,400 정도 되는데요. 1,0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농심 신라면에 비해서 2배, 3배 더 맵다라고 느꼈고. 신라면은 국물 라면이니까. 네. 근데 초창기 때는 잘 안 팔렸었어요. 초창기 때는 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맵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라면이냐고. 저도 비난은 안 했지만 맵찔이라 먹어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인기로 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안 끝나고 계속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튜브가 그 당시에 그 2010년도 중반쯤에 유튜브가 막 흥행할 당시에 네. 먹방 유튜버들이 이걸 먹고 맞아요. 막 소개하는 그런 걸 이제 챌린지를 했는데 그렇지. 예. 그때 뜨기 시작했는데도 네. 그때도 대박이 나진 않았습니다. 계속 매출이 올라서 예.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삼양식품이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서 예. 인기가 좋아도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농심 같은 데는 만약에 그런 히트작이 나왔다고 하면은 네. 모든 생산 시설을 가동해서 그걸 만들었을 텐데 인프라가 많이 축소돼 있으니까 네, 인프라가 이렇게 많이- 잘 될 줄 예상을 못했으니까 맞습니다. 따라가질 못했구나. 그렇다고 인기가 계속 지속될지도 모르는데 네. 공장을 지어놨다가 만약에 안 팔리면 회사한테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영준 평론가도 최애라면이 불닭볶음면이라고 네, 하던데 저는 사실인가요? 저는 라면을 평가할 때 네. 맛이랑 가격, 맛, 가격, 네. 독창성 그리고 구입 편의성 이 네 가지를 보는데요. 구입 편의성은 이제 시장에 많이 깔려 있냐? 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예. 근데 이 불닭볶음면은 처음 나오자마자 저는 이제 맛이 최고라기보다는 시대를 바꿀 것 같다고 느껴서 그때부터 최고로 추천하는 라면으로 꼽았었어요. 남들이 혹평할 때도 네. 난 이건 최고가 될 것이다. 제가 그때 이걸 추천하니까 다들 네. 정말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매운 것만 좋아하고 중독자라고 막 하면서 엄청 비난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게 오히려 좀 좋은 의미로 다가와서 그렇죠.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마달못 취급받다가 네. 내가 옳았다는 걸 입증하고 계시네요. 그럼 그럴 만한 게 불닭볶음면이 네.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범용적으로 네. 모든 사람한테 먹히는 라면은 아닌데요. 네. 이 분야에서 대체할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불닭볶음면의 경쟁자는 네. 코카콜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카콜라처럼 네. 경쟁자가 없다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네. 이 매운 볶음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네네네. 이 매운 볶음면을 타사의 볶음면으로 대체를 못하죠. 아, 그건 그렇지. 그건 그게 그렇지. 다른 라면들은 네. 대체가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불닭볶음면은 코카콜라 정도의 지금 지위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닭볶음면 모방작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네,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래요? 있고요. 네. 중국, 일본, 심지어 북한에서도 제가 북한 것도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볼까요, 지금? 요거는 네.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었던 니신 식품에서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카피해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했었고, 아, 예, 한글로 네. 볶음면이라고 써 있네. 네, 일본의 라면 회사들이 한국의 라면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카피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요. 예. 중국에는 한 수백 가지 불닭볶음면 카피 라면들이 있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팔고 있고요. 아니, 제가 저래도 돼? 불닭볶음면이라고 써 있네, 진짜. 그냥 타오바오 같은 쇼핑몰 가서 불닭볶음면 치면 이런 게 몇백 가지가 나와요. 예. 그럼 저는 이런 걸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먹어보고 예. 평가를 하고 심지어 라면 회사랑 협업도 하는데요. 심지어 이 불닭볶음면 마스코트도 약간 좀 모방한 것 같은데. 중국의 불닭볶음면 마스코트 그 모조 마스코트도 한 100가지, 200가지 됩니다. 그래요? 네, 맛 이런- 차이는 있습니까? 아, 맛은 너무 네.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라면 회사들은 메이저 회사들이 아니라 되게 영세한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너무 품질이 아무래도 나빠서 예, 진짜가 훨씬 네. 맛있다.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에서도 이런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네네네. 이런 걸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1위 기업, 인도네시아 1위 기업에서는 예. 우리나라 걸그룹을 광고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한국 라면을 팔고 있는데 이게 불닭볶음면 카피한 그런 그러네. 제품이고 한국 라면이라고 써 있네요. 네, 한국 라면. 예.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네. 북한에서 이게 북한 거예요? 네,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라면인데 이것도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겁니다. 아, 라선 명선. 네, 라선 연선이라고 나선에서 네, 한- 나선에서 만든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농심 신라면과 예. 삼양 불닭볶음면을 전 세계가 카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맛이 다 많이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예. 이 일본 기업이나 인도네시아 기업 라면들은 괜찮습니다. 뭐 우리야 뭐 진짜 제품이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라면을 너무 사랑하셔서 본인 얼굴을 가려가시면서 라면을 나보다 앞세우는 그 모습에 네. 많이 감동받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심지어 저기 동남아 쪽인가 여기는 중국인가 두리안 불닭볶음면, 아, 네. 딸기맛 불닭볶음면, 크랜베리 맛 불닭볶음면 같은 제품들도 나올 정도로 인기라고. 저는 하네요. 이미 그 중국 그 불닭볶음면 모조품 라면들 한 스크랩북 몇십 가지 이상 먹어봤는데요. 예. 보이려나? 네. 잠깐만 이게 근데 제 아, 예, 지금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운 불닭볶음면 뭐 이런 중국어로 된 불닭 두리안 맛을 넣은 거거든요. 잘 안 보이죠? 나중에 이미지를 보내드릴게요. 두리안. 크랜베리 맛. 우리나라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면 여긴 까보르 불닭볶음면이라고도 팔고 저기 있고요. 뭐야. 이게 되게 창의적으로 뺏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당 마스코트들이 다 있네요. 온갖 메밀 맛 변주로. 예. 불닭볶음면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그 중국어로 된 것도 많고 야. 무침 비빔국수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진짜 찐 덕후시구나. 이건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이렇게 너무 대놓고 카피를 할 수 없어서 예. 약간 자기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어? 불닭볶음면은 아니지만 모조네 저것도 팔도인데 그 팔도 팔도. 비빔면 예. 그 모조품 라면인데 위에 보면은 미래의 비명, 시각적 향락 이렇게 써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야, 진짜 전 보물이죠. 보물 평론가님의 스크랩북까지 저희에게 공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삼양식품에서는 현지 특화된 그런 불닭볶음면도 거기 특화로 만드는데 중국 같은 데는요 바나나 맛을 더한 바나나 불닭볶음면을 수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에는 타코 맛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최초의 우리나라 라면인 삼양 라면이 좀 어려운 시간은 있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재기에 성공하는 모습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치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 라면의 역사 연구를 하고 책을 쓰면서 느낀 게 전중현 회장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보험업계 사장이 됐는데 그걸 그만두고 라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심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남은 걸 어떻게 반납할 수 있지? 또 일본 라면보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늘 그분이
라면 광고의 끝에 네. 삼양식품 라면 광고 끝에 네. 정직과 신용의 삼양식품 이렇게 광고 멘트가 끝났었어요. 네. 그런데 1989년 11월에 등장했던 우지파동으로 인해서 네. 기업 자체가 매도당했고 그 회장님은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라면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와,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은 한 번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 삼양식품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네. 불닭볶음면이 성공을 하면서 지금 농심의 영업이익의 2배를 벌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준으로 시가총액도 거의 최상위권, 영업이익도 최상위권의 탑 라면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네. 근데 전중현 회장님께서 살아생전에 네. 이런 모습을 봤더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닭볶음면의 성공 전에 네. 작고 하신 거죠? 성공하기 전에 작고 하셨고 네. 그 일본의 회사에 가서 다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면서 라면을 도입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삼양식품의 라면들을 카피해서 그러네요. 만들고 네. 있습니다. 이걸 혹시 뭐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좀 네. 흐뭇하게 그래도 보고 네.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우리 생각이 사회에서도 듭니다. 큰 좋은 역사라고 생각하고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영준 평론가와 라면 평론가와 함께한 첫 시간,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전중현 회장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 라면의 시작과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